또 민주당에서는 또 국힘 치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극우라는 표현을 또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극우가 이 표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극우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라는 게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파시즘이나 근본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보수다 이걸 극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강기정 광주시장이에요.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 라고 맞서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1월부터 이미 방송에 나가서 사실 저쪽 패널들이 극우란 말을 정말 일상적으로 쓰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조금 불쾌해서 아니 극우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개념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파시즘에서 그렇죠, 파생된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추종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약간 검열 규제 좋아하는 파시스트적인 그런 정당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 민주당 아니냐고 왜 국민의힘이 그런 습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근거로 극우라고 하시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극우 몰이인 거죠.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이건 당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특위에 지금 가짜뉴스 대응단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특위가 우리 당내에서는 가장 이 아스팔트 감성에 가까운 좀 급진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평가들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에서 극우몰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최초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집회 그 현장을 직접 그 캡처까지 해서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난주 대구 집회가 있었잖아요. 정말 역대급 규모였다. 아까 이제 매일신문 추산으로 15만 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 모든 방송국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통신사들 뭐 연합뉴스 TV나 YTN 이런 곳에서는 정말 딱 반반 정도로 보도. 그러니까 탄찬 탄반 집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뭐 종편들도 언급은 하지만 특정 뭔가 가치 판단을 하진 않는 정도로 드라이하게 보도를 많이 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MBC나 JTBC죠. MBC는 표현이 극우 집회. JTBC는 극렬 지지자다. 극렬 지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반대 집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비하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 근데 사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제명인의 마을인가요? 거기에 이제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는데도 민주당 집회에 5천 명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30배 규모가 왔는데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거는 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극우라고 부르지도 말고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균형적으로 보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의힘이 그 정도라도 하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은 좀 언론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속 시원하게는 못하지만 정말 조금이나마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대변인단에서는 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신동국 수석 대변인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5분 동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야, 왜 저쪽 참여연대만 시민단체고 왜 이쪽 보수 지지자들은 보수단체, 우파단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 왜 우리만 가치 판단을 하냐. 사실 시민이라는 표현이 훨씬 가치 중립적이고 되게 뭔가 좀 공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왜 저쪽 진영한테만 쓰냐 이거죠. 우리 쪽이 훨씬 더 규모도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어디가 극단이냐라고 하면은 저 소수가 극단인 거잖아요. 심지어 그 민노총에서 무슨 뭐 돈 줘가지고 데려왔다는 그런 말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언론 지형도 많이 기울어져 있다 여전히. 그리고 저희 미디어 특위 차원에서 좀 미약하게나마 이런 것들을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극우라고 하기에는 국민 절반이 극우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방금 전에 지금 근거 자료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더 분명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일종의 프레임 설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바로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보면 일정한 시점에 몇 시간,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란으로 몰리는 순간 다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박민영 대변인도 내란 대변인이에요. 아하. 그럼 나머지 다 이렇게 좀 보수 성향이 있는 유튜브 방송들은 예. 내란 유튜버들이야. 아하. 내란을 몰아내야 돼. 국민들도 그렇잖아. 내란은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내란이야. 아하. 이렇게 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설명할 프레임이 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몰락을 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프레임. 예. 그냥 한꺼번에 이 몰이에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극단적으로 이 프레임을 극으로 몰고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 사실 지금 이동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다수야. 한때 우리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 이른바 아스팔트 부대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늘어났거든. 그러면 이걸 빨리 협소하게 만들려면 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진영 내에서 다툼이 생겨요. 제일 좋은 방법이 프레임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게 지난번 8년 전에도 그렇잖아요. 내부의 싸움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다 쪼개지는 거죠.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제일 이 프레임 전략에서의 기본은 뭐냐면 공간을 협소하게 한 다음에 내부를 쪼개버리잖아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딱 8년 전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전쟁에 대해서는 마프레임을 설정하거나 분명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찍어 눌러버려야 돼요. 네. 근데 그거 지금 전략이 국민의힘에서 개발이 잘 안 돼. 그래서 나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에서는 108명의 국회의원 당직자 100여 명 정도가 야전 침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예. 지금 다 야전 잠바 입고 덤벼들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아 정말 저렇게 결연하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 프레임 잡을 만한 게 마땅 없었어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윤 대통령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심판 진행 중이지만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상황이 약간 벌어지고 있고 대중들도 지켜보고는 있는데 지금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 여론이 그 지표 같은 걸로 나오는 걸 봐서는. 그래서 지금 뭔가 또 다른 국힘의 입장에서 치고 나가고 싶다면 또 다른 뭔가의 어젠다를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프레임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예. 설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이제 탄핵 공작이거든요. 네. 탄핵 공작인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심지어는 중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충분히 재판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지금 전투력 자체가 저쪽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거의 뭐 그냥 축자사자 달려드는데 제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금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지금 사생결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여러분들 심리적인 걸 아셔야 돼요.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 자기 인생을 검사를 하던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잉여의 몸이 되어 있으면 108명이 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그 절박함과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 여유가 있는 것처럼 누구는 또 딴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108명이 내 목숨 다 내놓고 하는 것 그걸 봐야 지지층들 지금 지지층들이 볼 때는 왜 전환길 일타 강사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전환길 신도로 일어나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를 바꿨는데 이게 약간 마이크를 가까이 얘기해야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전환길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뭐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전환길 한 명이 108명보다 낫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기차표 얘기 좀 해볼게. 토요일에 이제 또 광주에서 전환길 선생님이 참여하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벌써 기차표가 거의 매진이 된 것 같고요. 광주 뭐 전남 사시는 분들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진 같은 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기차표 같은 거를 사진으로 좀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은 다 매진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가는 것도 매진이고 천안에서 가는 것도 매진이고 그다음에 광명에서 가는 것도 매진이고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분석을 할 때 호남 민심이요. 광주에 살고 있다. 전남 전북에 살고 있다가 호남 민심이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알잖아요. 그죠? 이른바 출향 인사들이 그러니까 호남이 향후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만 생각하고 5.18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안 그래. 수도권에 수많은 호남 인사들이 나와 있지만 정서나 기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수도권의 호남 민심이에요. 예. 이 수도권의 호남 민심은 그래? 그럼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좋다는 거야? 이 민심하고 수도권의 호남 출신의 민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표를 끄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향은 광주이고 고향은 해남이고 고향은 나주고 아하. 고향은 보성이고 고향은 여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저는 저게 무서운 거예요. 이 광주 여론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 박균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 이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저 예전에 이제 검찰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었고 요직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유세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유세장으로 광주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보여드릴게요. 광주 남구 도동길 160 여기가 광주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사이비 역사 강사라고 하질 않나, 뭐 내란 옹호 집회라고 하질 않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광주 민심이나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민심에 어떤 뭐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럼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죠. 사실 저렇게 좀 매진 행렬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오히려 이런 반발심을 더 전 키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국회의원 하실 때 그 세월호 광우병 집회 있을 때 경찰들이 그 집회 못하게 막으니까 이거는 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강하게 목소리 냈었고 이 사람이 그 집시법 개정안까지 냈던 분이에요. 야간에도 집회 시위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광주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은 5.18의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광주에서조차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를 압도한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호남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광주 집회라는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기정 의원일 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기억이 하나 났는데 추억의 이름 김성회 전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 알죠. 펀치 사건 아닙니까? 원펀치. 첫 번째 아니 뭐 심지어는 광주광역시에 설명 그거예요. 안전사태가 우려돼서 불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집회는 다 불허해야 되죠. 훨씬 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사람도 많고요. 뭐 5.18이라는 이유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광주 시민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왜 지레짐작하죠? 그건 오히려 더 예전에 의원 시절에 뻥 하고 펀치 날렸던 사람은 본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아닌가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또 상당히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아하 맞아요. 이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컴플렉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딸들이나 다 강기정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허용하면 안 돼. 큰일 나. 저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라앉을까 말까인데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뭐 쓰레기장 가서 그러면 그 쓰레기장에 모일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환길 강사만 그 쓰레기장에 가겠어요? 광주 시민도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주 시민들을 보고 이
민주화의 성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쓰레기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요. 지금 오히려 박균택 이 의원이 또는 몇몇 의원들이 전환기를 대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훈아 가왕도 네 왼쪽은 잘했나 이러니까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왼쪽은 잘했나 갈무리하자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는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표 다양성이죠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건드리면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환길 강사를 스타로 만들어버린 거는 민주당이에요. 전환길 강사를 우뚝 서게 만들어버린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였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친 소리 잘 안 하죠. 그렇죠. 다 지금 밑에서 누가 다 대행을 해주잖아요. 예. 지금 국가도 권한 대행이지만 민주당도 험한 말 욕설 권한 대행 체제예요.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대행을 해줘요. 맞아요. 그 대행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박균택 의원이 대행을 해주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니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한 손은 그러지 마 왼손으로는 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자꾸 진정성이 오해받는 거죠.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균형과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할 의지가 있다면 유시민 작가를 말려야 되고 유 작가 방송 그만 나가 아이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한테도 아이고 최고령 됐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네. 재명인의 마을도 지금 막 독려를 하고 뭐 그게 무슨 문자를 받아서 올린 거네 어쩌네 다 떠나서 하여튼 독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관련이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이야.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그걸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그걸 딱 해야 역시 그래도 집권 여당은 108명이 정신적 8년 전에요. 그래도 대선 때 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빴던 게 아니야. 그래도 갈라지고 뭔가 새로운 게 없으니까 뉴 홍준표, 뉴 김문수, 뉴 원희룡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뉴가 없어. 봐, 우리는 뭐야? 뉴스 캐비넷 아닙니까? 뉴스. 네. 부합하네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니까 그 뉴스 헌재 관련 뉴스도 한번 다뤄볼게요. 헌재 관련 내용. 헌재가 이 한덕수 총리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신청을 이게 어젯밤에 기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하고 13일 그러니까 내일 8차 변론이 있는데 원래 이제 8차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이면은 이월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사실 내란죄 배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추인단, 그러니까 국회 소추인단이 사실 지금 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란죄 배제 같은 소의 중요한 부분들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국회 전체의 재표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그때도 헌재 재량이다 라 그랬어요. 재량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죄명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은 중지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기각을 시켜버렸죠. 또한 세 번째로 또 이 검사 조서를 또 증인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선례가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다. 또 재량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관련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 형사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그 절차를 다 명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다 이행하지 않고 그냥 재량권이다로 일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가정법원 출신이라서 형수법을 잘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막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증인들도 다 무더기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와 해제했을 때 모두 다 참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말도 안 들어보고 결론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상민 장관 불렀으면은 한덕수 총리도 부르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불러야죠.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형수법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전례를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그때는 형수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서가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번 2020년 개정 이후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거를 준용을 한다?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지적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재차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변론기일에서. 그런데도 또 한 번 묵살을 했다라는 게 방어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고 속도전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변론기일도 8차까지밖에 진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지금보다 쟁점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7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진행을 했는데 지금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안 하면 거의 2달 만에 결론 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국가 중대사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여론이 한쪽으로 쏠린 것도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과반 가까이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헌재가 졸속을 한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원희룡 전 장관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또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9시 몇 분에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국민들이 그 결과에 납득을 하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결론 내서 오히려 국가가 분열되면 이게 무슨 헌법재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심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정치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론을 보면 아까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 M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20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신뢰하지 못한다. 53%인가요? 절반을 넘었어요. 30대도 신뢰하지 못한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어요.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돼버렸고 여기에는 물론 진영 간 대결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처신 자체가 결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정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쭉 우리가 재판이라는 걸 해서 인용이냐 또는 기각이냐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중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란 혐의 심지어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무현 2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3개월 걸렸어요. 이진숙 174일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최소 4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일자에 탄핵 심판 일정 기준을 맞춰야 돼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칙을 다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절차를 다뤄야 됩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절차 이거 빼놓고 패싱해서 지나가다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이에요. 왜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동재 앵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5시간, 6시간 정언한 거는 왜 전례를 인용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요. 절대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시점에 재량을 따지면 안 돼요. 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은 왜 이 탄핵 빨리 그러면 줄 탄핵한 사람들 왜 안 돌려보내나. 두 번째.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독일도 그렇지만 답답할 대로 답답해야 돼요. 꼬치 그래서 어느 진영 상관없이 진영이라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답답하다. 이럴 정도가 돼야 돼요. 예. 정말 신물이 나야 돼요. 그럴 정도로 가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결과에는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야, 이 과정만큼은 진짜 충분했네. 이 이상 더 따질 수는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7년을 수사했어요. 대통령의 목숨줄을 놓고서 다투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174일보다 짧다? 트럼프가 이해를 하겠어요? 마크롱이 이해를 하겠어요? EU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트리도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트리도도 이해를 못해요. 이시바 시게로도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역사에 이름이 계속 남을 겁니다. 예. 잘 오늘 판단하셔야 돼요. 댓글 보니까 배추도사님 오늘 좋다고 아주 컨디션 좋으시다. 예. 저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내부 오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헌재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희룡 전 장관도 전당대회 이후 첫 행보로 헌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헌재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잠룡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게 뭐 졸속 재판이라는 그런 지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법 처리, 그러니까 그 헌법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는 저희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해야 될지를 지금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 다 묵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 배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한 달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다 잊혀졌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란죄 빼고 그냥 쟁점 4개로 좁혀버렸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 4개 정도만 따져보면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내란죄까지 따져보냐, 이런 사실 관점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시급한 게 아예 한덕수 총리 언제 돌아오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총리도 탄핵 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권한쟁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151명이냐 200명이냐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51명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권한쟁의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주면 탄핵 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아니 151명 정족수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심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론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덕수 그 탄핵 심판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두 개보다 마흔역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흔역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결론이 나면 마흔역은 당연하고 그 2명 앞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도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을 묵살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뭔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로 여론전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정말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네티즌들이 답답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헌법재판관들 많이 좀 소위 신상털이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또 어제 뭐 행번방이라 그래서 또 재밌는 또 그런 사례가 또 하나 나왔던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저희 시민사회나 제도권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이게 지금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특히 대권주자라고 불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메시지에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전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언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국가를 건사하고 또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사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보다는 더 어르신이 대법원장이에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국가 질서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문영배 대행은 또 정계선 재판관은 또 이미선 재판관은 또 그 누구의 헌법재판관도 이것이 졸속 처리됐다는 그 어떤 흔적도 우리 사법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른이 나서야죠. 예. 어떤 사회적인 진영 간에 민주당에서 그럼 막 그러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끌어내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이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수사를 한 것이 3년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무죄가 돼버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다 의정활동 시간 중에 다 코인해도 되는 거네요. 이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미국이, 일본이,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도이치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지금 3부 요인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된다. 왜? 정치권의 상황은 지금 어느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유지와 또 공정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예. 내 직을 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발언이 저는 적어도 13일 오전 10시 정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네요. 예, 이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쇼츠네요. 이거 쇼츠로 저희가 만들었고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되도록 안 드리고 있는데 헌재가 지금 주장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같은 걸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총 91일이 걸렸습니다. 총 91일이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는 솔직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6건의 평균 심리 기간이 202.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10년간 선고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평균 심리 기간이 673.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여 건 같은 경우에는 38일 만인 지난 10일에 변론을 끝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일반 국민들 봤을 때 과연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점 남김없이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은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짜 태블릿 PC 말 3마리 뭐 더 나온 거 있나요? 그런데 17차까지 갔다면 저는 이건 30차는 가야죠. 적어도. 지금 그리고 나와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김병주 의원도 나와야 되죠. 박선원 의원도 나와야 되죠. 예. 다 나와서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처리될 수 있나요? 우리가 왜 정인을 한두 번 부르나요? 또 증거를 가지고서 또 나타나야 되고 변호인단도 지금 8명, 9명 계속 늘어나고 질문 숫자도 많고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지금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 여인영 대 곽종건 그다음에 홍장원 대 여인영 예. 그다음에 지금 곽종건 대 김현태 대질신문 이 한 사람씩 이틀씩만 해도 지금 변론이 벌써 한 10차, 12차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끝을 내면은 진짜 저는 안전이 우려가 돼요. 지금 서부지방법원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 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뭡니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리고 답답할 정도로 원래 재판이라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정도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2번, 3번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걸 왜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안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지금 골이 파여진 채로 끝이 난다? 그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사회적 폭동으로 일어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감정은 계속 남아있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뜨거운 물로 푼다고 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병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병의 출발점이 되고 시발점이 돼서는 결국 안 된다. 지금 나서야 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아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안전이 우려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부지법도 물론 이제 저는 서부지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감정 속에 또 과연 법원이 사법부가 신뢰를 줬는가 이런 부분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같은 면에서 조금만 첨언하자면 저는 지금처럼 이 제도권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괴리된 상황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걸 제도권에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권력을 위임하는 국민들이 제도권의 권력 행사를 납득하지 못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존속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헌법재판관들이죠. 법이 그렇다. 우리 재량이 그렇다. 우리 권한이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야. 라고만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지금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권력을 위임하는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법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 권한이야, 우리가 식자층이야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풀어주고 해소하고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방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깊게 남을 수가 있다.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참. 예. 저는 무책임한 사회다.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이념화했다라는 비판과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어땠습니까? 본인은 가족 딸입니까? 같은 집에 살고 그걸 뭐 개축했다 이런 또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재판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지체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재판들 다 지체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걸 후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한 거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북한하고 그렇게 가서 뭐 군사합의니 어떠니 저떠니 평양 가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인권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남측 대통령입니다. 얘기했어요. 예. 북한 인권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기쁘죠. 네. 백두산입니까? 저는요 정말 다 압니다. 국민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희 대변인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 시간이 야 벌써 8시 45분까지 됐네요. 그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도 좀 해주세요. 댓글 보니까 예. 그 아직도 누구 딸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 예. 준딸입니까? 한딸입니까? 제가 여러 오해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유 뭐 사실 저는 그 완연한 정당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 우리 진영 나아가서 우리 대통령 이제 이런 매일 핵심 플레이어들과 우리 조직이 잘 될까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사실 아직은 나이도 많이 어리고 내공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오늘 소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편으로 많이 배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 어른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정부가 무슨 설명자료 내도 젊은 세대들 안 듣습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이 뭐가 그러냐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젊은 세대들 경험은 많지 않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세대들의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 제도와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쨌거나 저 같은 그래도 이 당에 속해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들을 조금 더 호소를 해주고 약간 이 양측 사이의 이 인식 격차를 조금 더 좁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국가적인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누군가의 바가 되지도 않고 될 계획도 없습니다. 예. 제가 한 설명드리자면 5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누구 딸은 아닌데. 예.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에요? 예. 그리고 전 뭐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 저희도 뭐 패널을 모실 때 여러분들의 이제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상세히 5분 정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